제가 다시 설렘이란 걸 느낄 줄 몰랐습니다. 59세. 어느덧 나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무렵 제 삶은 그저 회색이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 삶이 바빠 연락도 드문드문. 하루하루가 그저 시간에 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운이 올 것입니다. 저는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화려한 색실과 섬세한 손끝으로 사람들의 인생 한 장면을 만들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손끝도 그 감성도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그저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리폼 강의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복의 곡선과 색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자주색은 전통적으로 혼례복에서 신부의 고결함을 뜻하지요.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선 한 남자, 머리는 희끗했지만 정갈하게 넘긴 헤어스타일. 군더더기 없는 차림에 깊은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를 놓칠 뻔했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예의 바르고 눈을 피하지 않는 단정한 그 태도.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최강재, 73세. 지역에서 유명한 한방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자 전직 한의사라고 했어요. 그날 수업 내내 그는 누구보다 집중하며 제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수업이 끝나자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순간 당황했죠. 낯선 남자의 다정한 제안이 어색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처 티하우스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2시간을 훌쩍 넘겨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복의 선에서 시작해 인생의 굴곡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따뜻했고 저는 모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화를 오래 나눌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민 선생님과 얘기하니 시간이 참 부드럽게 흐르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이의 설렘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과거도 다 잊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매일같이 문화센터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걸 빼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말처럼 정말 제 안전이 걱정돼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새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이 제 마음을 살랑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얼마나 차가운 어둠으로 바뀔지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민 씨,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늦은 저녁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최강재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따뜻했죠. 저는 대답 대신 커피잔만 매만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저를 존중했고 제 일과 취향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심지어 제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직접 끓인 생강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을 저는 오랜만에 만난 거였죠. 저 같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처음엔 참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가 보내는 문자는 제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정민 씨. 강의 후엔 꼭 따뜻한 국물 드세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문자 한 줄에도 제 마음엔 봄비처럼 스며드는 온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면 다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면 혼자보단 함께 걷는 게 더 따뜻하지 않을까. 주변 반응도 후했습니다. 그분, 괜찮으시더라. 깔끔하고 사람 되게 차분해 보이던데. 그 연세에 사회 기부도 많이 하신다더라. 그런 분 보기 드물지. 그의 평판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병원에 물품 기증도 하고 저소득층 한방 치료도 도맡아 해왔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놓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핀 목련꽃을 바라보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라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당신과 함께 해볼게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을 때 왠지 모르게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큰 행사 대신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조용한 자리로 하자고 했죠.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오랜 시간 살아온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가 사는 전원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집을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 전통 한옥의 곡선과 넓은 정원이 어우러진 마치 드라마 속 저택 같았거든요. 정민 씨,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마음껏 쉬고 마음껏 웃고 그래요. 그냥 행복하게 지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서야 정말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요, 그 전원주택의 고요한 정적이 곧 제게 얼마나 깊은 침묵과 공포로 다가올지는 그날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대문을 열면 마당엔 감나무가 늘어섰고 정원 옆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위를 지나는 바람 소리마저 저에겐 위로였죠. 새로운 집, 새로운 남편, 그리고 새로운 일상. 저는 매일 아침 그가 내어주는 한방차를 마시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노년의 삶이구나 생각했어요. 이정민 씨, 이건 제가 직접 달인 약차입니다. 30년 한의사 경력으로 정성껏 만든 비방이에요. 몸을 맑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줘요. 그의 다정한 말투에 그가 내미는 찻잔은 그저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면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감기고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약이 잘 듣고 있네요. 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인데 설마 무슨 해를 끼치겠어요? 하지만 그 이상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그가 휴대폰을 바꾸자며 새 기기를 내밀었어요. 요즘 해킹이 많대요.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놨어요. 이 폰으로 바꿔요. 별다른 의심 없이 바꿨지만 곧 불편함이 느껴졌죠.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에러가 뜨거나 상대방이 보지 못했다는 알림만 남았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 물어보면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 문제일 거예요. 걱정 말고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내가 민감한 걸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그즈음부터 외출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 같은 미인은
요즘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사람 많은 곳에선 감기도 잘 옮으니까 당분간은 나가지 말아요. 그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졌지만 다정하게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또다시 안심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차를 마시지 않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차 안 마셨군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그 어떤 미소도 없었어요. 왜 어떻게 아셨어요?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관찰해 왔는지 몰랐군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부터는 그가 차를 가져올 때마다 눈앞에서 다 마시길 원했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으면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고 말투도 점점 강압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저 평범한 집이었던 이 공간이 하루하루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정원도 고요한 마루도 더 이상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 안에서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짓던 손은 자꾸 떨렸고 바늘귀에 실 한 올 꿰는 일조차 버거워졌어요. 차를 마신 뒤엔 항상 머릿속이 흐려졌고 이따금 아침에 눈을 떠도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했지? 스스로 물어보다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정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정민 씨,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게 하나뿐인 피부치, 조카 윤하영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2개월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아이였지만 이번엔 제 상태를 보고 눈빛이 바짝 달라졌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그 말에 대답을 하려던 순간 제 입술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영아, 나나 요즘 이상해. 기억이 자꾸 사라져. 몸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무서워. 제 말에 하영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분명히 의심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강재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이네요, 정민 씨. 자, 드셔야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윤하영이 있는 자리에서도 차를 건넸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마시는 걸 꼭 확인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지만 제 안의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영이도 그걸 느꼈는지 제 손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다음에 제가 이 차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그날 밤, 달빛이 거실을 비추는 저택 안에서 저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영이가 뭔가 눈치챘어. 그 아이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리고 며칠 후, 새벽녘에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모, 차 안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들어있어요.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의존성, 신경계 마비 가능성 큽니다. 증거 수집하고 버티세요. 절대 차 마시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손에 쥔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이건 그 사람이 날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상실, 무기력,
그리고 불안. 그건 사랑도 보호도 아닌 감시와 통제, 그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나는 분명히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내 안엔 아직도 희미한 불꽃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불꽃의 이름은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조카 하영이의 메시지와 함께 내 몸을 점점 마비시키던 그 차의 실체가 떠오르고 또 떠올랐죠. 이 집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떠오른 장소, 서재. 그 공간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어떤 이유로도 열 수 없던 이 집의 금기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서재 문을 여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그녀의 뒤편 청소함에 작은 열쇠 하나가 끼워져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낮 최강재가 출근한 후 나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마치 이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의 판도까지 바뀔 것 같은 불길하고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문이 열리자 그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엔 의학 서적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중앙엔 광이 번쩍이는 원목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책상 위 노트북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눈길을 돌린 서랍 캐비닛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선 1995만 2001 사망. 그 옆엔 또 다른 파일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어요. 박지영 2003만 2009 사망. 박수현 2012만 2018 사망.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그 아래에 적힌 문구, 우울증에 의한 자살. 그리고 옆에는 약물 반응 기록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박미선. 실험 시작 1995년 7월. 약물 반응 양호. 기억력 저하 확인. 거부 반응 후 수능도 증가. 투약량 10% 상향. 나는 내 무릎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내들이 아니었어요. 피험자,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랍 안에서 내 이름이 적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윤정민 실험 대상 2025점 새 시작. 그 안엔 내가 몰래 찍힌 사진들과 내가 차를 마신 시간, 반응, 얼굴 상태, 심지어 복용량 변화까지 기록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민, 실험 개시 2달 경과, 초기 저항 있음, 용량 15% 상향 예정, 기억력 저하 시작 확인, 예상 수명 1년 이내,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예약당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사람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사랑이 아니라 연구자 특유의 탐욕이 있었던 거야. 손에 힘이 빠지고 서랍 위에 쓰러질 뻔했지만 나는 이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걸 반드시 세라에게 보여줘야 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서재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을 조용히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기록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었기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 씨, 나왔어요. 최강재. 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서랍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숨을 고르며 살금살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내 방 안에서 나는 창백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해. 죽지 않으려면 나도 싸워야 해. 그날 밤 이후 나는 철저히 감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민 씨, 요즘 이상하네요. 최강재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대답했지만 그는 느리게 웃으며 말했죠. 차를 마시지 않고 있죠?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어요. 손떨림도 줄었고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아무리 연기를 해도 그 사람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서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순하고 더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당신 이전의 부인들도 그랬던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였다니 그런 표현은 쓰지 마요. 그들은 그저 내 연구에 참여한 거예요. 나는 단지 새로운 약물의 반응을 관찰한 것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구자였고 나는 그의 피실험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앞에서 직접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날부터 그는 내가 차를 마시는 모든 순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은 빼앗겼고 화장실조차 하녀가 따라왔습니다. 완벽한 감금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입에 머금었다가 몰래 뱉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척, 입에 머금고 화장실로 향해 뱉어내는 것. 이제 이 삶은 생존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는 너를 죽일 것이다. 잊지 마.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글씨를 지우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정신은 조금씩 맑아졌고 기억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나의 변화도 감지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영이가 다시 찾아올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은 그 아이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영이가 오기까지 5일만 버티자. 5일만 더. 하루는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세라가 곧 오죠. 말 조심하세요. 당신 지금 상태로 병원 가면 그냥 정신병자로 보일 테니까요. 차가운 경고였죠. 하지만 그 말에서 나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걸 세라가 알아채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조카 하영이의 방문날.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해. 오늘 이 모든 악몽의 서막을 끝내야 해.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그 문장을 적고 바라보다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울 시간도 없었어요. 최강재는 출장이라며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나는 그가 떠나기 전 평소와 똑같이 굴었죠. 다녀오세요, 여보.
차는 김 여사님이 주신다 했죠. 그래. 시간 맞춰 꼭 마셔야 해요. 약이 잘 듣고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을 뻔했어요. 이제 약은 내게 들지 않아. 오히려 그 독을 버티고 살아낼 내 의지가 더 강해졌거든. 그가 떠나고 정확히 30분 후, 김 여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받았고, 마시는 척 입에 머금은 후,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현관 벨소리가 울린 건 그로부터 3시간 후였습니다. 띵동. 김 여사가 문을 열었고 세라와 2명의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뵈러 왔어요. 나는 손님을 맞이하는 척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신호를 읽었어요. 지금이야. 세라가 부엌으로 향했고 김 여사가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지금이에요. 빨리 나가요. 나는 숨을 삼키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탈출이다, 진짜 탈출이야. 바깥 공기는 달랐어요. 맑고 투명하고 무엇보다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세라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모. 이제 끝났어요. 도착한 곳은 여성 보호 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걸 쏟아냈어요. 내 몸에 남은 약물 반응 검사, 서재에서 찍은 파일 사진, 차의 성분 분석 결과 모두 증거로 제출됐고 그 사건은 이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재 회장, 그의 가면은 빠르게 벗겨졌습니다. 지하실의 비밀 실험실, 전 부인들에 대한 약물 실험 기록, 그리고 나를 마지막 대상자로 삼으려 했던 계획,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됐고 법정에 서게 되었죠. 재판정에서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윤정민입니다. 그 사람의 4번째 아내였고 4번째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고 감금과 약물 실험, 조작된 사랑의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피고 최강재, 약물 실험, 살인, 감금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내 눈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